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살아온 지 수십 년이 된 윤미자입니다. 저는 아가씨 시절부터 사색이 잠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행복해졌지요. 지금은 나이 들은 지 오래지만 주름진 손으로 턱을 괴며 마치 제가 소녀 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남편과 함께 새집 냄새를 맡으며 행복하게 웃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가구 하나하나를 놓을 자리를 고민하고 벽에 걸 그림을 고르며 들떴던 기억. 그때만 해도 이곳에서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저 혼자만 남겨두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집은 크고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저녁을 먹고 나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마치 한쪽이 휑하게 비어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올해로 74, 나이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나 조용하고도 쓸쓸한 일인지 젊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들 무진이가 다시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후 한동안 멀리 떨어져 살아 자주 보지 못했지만 몇 년 전 이 근처로 집을 옮긴 덕분에 가끔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가까운 데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족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과는 서로 큰 갈등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이 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편하기도 합니다. 저처럼 아들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딸 같은 며느리로 꿈꾸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시자라는 죄인이 되면 며느리가 거부할 뿐더러 처음부터 며느리로 대해야지 저도 며느리도 편안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선을 지키면서 사니 가끔은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서먹함이 묻어나는 건 아닐까 싶어 괜히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식구들이 아무리 많이 봐야지 정이 된다지만 저는 굳이 며느리 말고 아들에게만 연락을 했고 그런 아들은 얼마 전부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우리랑 같이 사시면 덜 외롭고 제가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희랑 합가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은 다 부모랑 떨어지고 싶어서 난리라는데 아들이 제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보고 저는 그래도 아들 헛 키운 건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좋았고 그 말에 저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말은 고맙다만 난 내 집에서 사는 게 편해. 요새 누가 부모랑 같이 사니? 니들도 구애 안 받고 편안하게 가까이 살아서 틈틈이 얼굴 보고 살면 그걸로 되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요새 TV에서 고독사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는데요. 그래도 그건 아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오래가고 서로 잘 지내는 법이야. 그래도 내 생각해줘서 고맙다. 몇 번을 말해도 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참으로 기특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집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몸이 아파질 수도 있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곁에 없다면 곤란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네와 함께 사는 삶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은 엄연히 말하면 가족이지만 선이 있는 남이나 크게 다를 바 없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패기치는 걸 싫어했습니다. 살아오면서도 제 힘으로 버티고 제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늙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아들에게 의지하는 건 저 자신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 무진이가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듯
자식도 부모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두려워질 테죠. 하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익숙한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남편과 함께 걸었던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가 커피를 내립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가끔은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 집은 제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입니다.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남아있고 아들이 뛰어놀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을 떠나 다른 집에서 산다는 건 제 삶의 한 조각을 떼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TV 볼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항상 아침이면 찻잔을 손에 쥔 채 라디오를 틉니다. 라디오에서는 언제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의 날씨, 동네 소식, 그리고 가끔은 예전 노래까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제 하루를 채워줍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낡은 일기장을 펼칩니다. 페이지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젊은 시절의 고민,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던 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떠오릅니다. 웃기도 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기 속 시간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멈춰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바라볼 뿐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때 갑자기 제 평화로움에 불쑥 끼어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김끝순이라고 적혀 있고 저는 정 많고 까칠한 이웃을 떠올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해? 심심한데 나가서 바람이나 쐬러 갈까? 바람 쐬러 가서 뭐 하려고? 뭐 또 노인정 가서 고스톱 치게? 언니 고스톱 못 치잖아. 고스톱 칠 줄 모르는 애 데리고 가서 무슨 고스톱 타령을 해? 그래? 그럼 어디 가게? 장 안 봐? 시장이나 다녀오자. 시장 옆에 마트에 1주년 기념 세일한다고 전단지 붙여져 있더라. 그래? 왜 우리 집 문 앞에 전단지가 안 붙어 있지? 손님을 알아보나 보지 뭐. 20분 있다가 나와. 같이 가자. 알았어. 전화가 끊기고 시간 정확한 끝순위 때문에 부랴부랴 저는 차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심심할 때면 가끔은 이웃인 김끝순과 만나 수다를 떨고 장도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끝순이는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도 언제나 활기찹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구수하고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할 때면 참으로 생생합니다. 언니, 우리도 참 오래 살았지? 옛날엔 이 동네도 논밭뿐이었는데. 그러게, 참 세월이 흐르니 개발도 많이 되고 점점 살기 좋아져.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끝순이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누군가와 함께 지난 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끝순이와 동네 공원을 걷는 운동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둘은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며 바빠 자주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함께 걸으며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순아, 기억나? 예전에 네 집 마당에서 고구마 구워 먹던 거? 그럼 그때 고구마가 너무 뜨거워서 던져버렸잖아.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오래전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친구와 함께 걸으며 바람을 맞을 때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끝순이는 가끔 제게 한숨을 내쉬며 말하곤 했습니다. 자식들 믿으면 안 돼, 언니. 결국엔 자기들 편한 대로 하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설마 우리 무진이가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끝순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끝순이는 몇 년 전 딸이 해외 효도여행을 보내준다고 하기에 마냥 좋아하며 떠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이라 설렜고 딸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지요.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끝순이를 기다리고 있던 건 반가운 가족이 아니라 바뀐 집 비밀번호였습니다. 다 엄마 위해서야. 그냥 엄마는 내 말대로 순순히 하기만 하면 돼. 끝순이 딸은 그렇게 말하며
이미 다 결정된 사실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끝순을 여행 보내놓고 다른 끝순이가 살던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이었고 그것이 팔렸던 것이었죠. 그래서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끝순이는 결국 이미 팔려버린 집을 그대로 내놔야 했고 딸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지만 거기는 끝순이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늘 자리 하나 편치 않았고 대학 입시를 앞둔 손자의 눈치를 보느라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 수도 없었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조차 눈치껏 골라야 했습니다. 그런 끝순이와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난 내 집에서 죽을 거야. 내 집 놔두고 왜 자식 집에서 살며 눈치를 봐야 해? 마음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 생각에 끝순이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 끝순이는 결국 딸에게 항의를 해서 겨우 돈을 가지고 나와 우리 집 옆집에서 전세를 살게 되었고 해외여행 한 번이 집을 잃고 전세로 살게 된 끝순이의 처지를 보며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머지않아 제 아들이 저녁 식사하자는 구실로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식사를 하면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저희가 집을 좀 팔려고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정확하게 무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내 집을 팔아? 제 목소리는 차분하려 했었지만 속에서는 서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갑자기 끝순이의 사건이 절로 떠올랐는데 아닐 거라 생각했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은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싶어서요. 좋은 기회인데 대출을 해놓고도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어머니께도 도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집을 파시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무진이의 말에 저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고 아들이 그동안 나랑 같이 살자고 한 것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허나 저는 짐짓 모른 채 하고 표정관리 무너지지 않게 애썼습니다. 또 그 얘기야? 엄마는 괜찮다니까. 그리고 이 집은 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인데 팔 마음이 나는 전혀 없다. 네 사업 자금이 모자르다면 지금은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특히나 사업은 여유 있게 때가 왔을 때 진행해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구나. 이 대화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과 이유가 달랐음을 알았지만 아들은 변함없이 걱정스러운 얼굴인 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제 대답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세상도 흉흉하고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 기회에 합가해요. 저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요. 아유, 나는 괜찮다고 말했잖니. 더 이상 입 아프니 같은 말 안 하게 했으면 좋겠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무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집을 팔고 저희랑 같이 살자고요. 저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물러나지 않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강력한 말에 저는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순히 이사를 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버리면 저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곳은 제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인데 그걸 버리라니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안에서는 커다란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내 집은 안 된다. 네 사업 중요한 것도 알고 좋은 기회를 놓치기 싫은 것도 알겠다만 그래도 엄마 집 팔면서까지 네 사업에 보태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제 말에 무진이는 움찔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 전 그런 게 아니고.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겸사겸사 생각해보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이 집 관리도 어렵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꼭 제 사업 아니더라도
요즘 부동산 시세 좋을 때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무진이는 이제 제 의사를 무시하며 자기 의견만 얘기를 한 채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인 것처럼 제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집을 정리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부동산에 알아보니 좋은 시세로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참으로 간결하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는 뜻이었고, 제 지난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하나둘 지워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아이를 키우며 쌓아온 기억들, 벽지 한 장 낡은 마룻바닥의 흠집까지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손때 묻은 문고리, 남편이 고쳐주었던 삐걱거리는 장판, 무진이가 어릴 때 낙서했던 벽 한쪽까지도 이 집 곳곳에는 추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요? 나는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있고 제 시간들이 있고 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떠나라고요? 누구 맘대로 고작 보상받을 수도 없는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인해서 저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이는 여전히 제게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하려는 표정이었고 저는 돌아가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이 집이 전부인데 아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먹먹하고 답답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꾸민 거실, 아들이 어릴 적 뛰놀던 마당,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무진이가 키를 재며 낙서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싱크대 모서리에는 남편이 직접 덧대어 수리한 자국이 있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는 제 삶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리라는 말은 참 간단하면서도 무섭습니다. 한번 정리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순간 저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혼자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 답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누구한테라도 내 마음을 털어놔야 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끝순. 그 사람이라면 제 말을 들어줄 겁니다. 같은 나이 또래로 비슷한 세월을 살아왔고 저보다 먼저 자식들 문제로 마음고생도 했던 친구. 저는 끝순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기에 서둘러 옷을 걸쳐 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마침 화장실에 있느라 끝순이는 전화를 못 받은 것이었고 제가 찾아오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언니가 오밤중에 웬일이야? 운동도 힘들다고 일찍 들어가 놓고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릿속만 복잡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언니? 그러니까 그게 끝순아 우리 애가 집을 팔자고 해. 이를 어쩌면 좋지? 제 말에 끝순이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내 딸년 생각나네. 우리 딸도 처음엔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라고 했어. 근데 결국은 지네 살기 좋은 대로 하더라고. 그러다가 결국 효도여행 핑계대고 지 맘대로 집한 거 아니겠냐고. 끝순이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무진이도 처음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편한 대로 하려는 것 아닐까요? 끝순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날 끌어내려고 해. 무진이도 네 딸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겠지? 제 말에 끝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잖아 언니. 내 지금 꼴 보면 모르겠어? 자식들 믿지 말랬잖아. 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언니 집을 지켜야 해. 그 말이 무척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동네 풍경이 저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묘한 낯설음이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 그리고 머지않아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햇빛 부동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 댁에 관심 있는 분이 계셔서요. 이번 주 중으로 집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뭐라고요? 저는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아닐 거야. 설마 무진이가 제멋대로 할 리가. 점점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듯 하더니만 말을 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집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요. 손무진 씨가 내놓으신 모양인데 어머니께서 말씀 못 들으셨어요? 꼭 사신다며 방문하실 분이 계시거든요. 손무진이라는 아들 이름이 튀어나오자 이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매물? 이 집이?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손무진이 집주인이 아니고 제가 집주인입니다만 부동산에선 집주인에게 확인도 안 하고 덜컥 매물부터 등록합니까? 아니, 저흰 그게 아니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대는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 얼버무리듯 말했고 저는 아들에게 화가 난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중개업자에게 대신 화풀이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것을 집주인인 제게 확인도 안 하고 매수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나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분명 아드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계약 가능하다고 하셨고 빠른 거래를 원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정식으로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았음 다음에는 제대로 확인해보고 일 진행하세요.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려고 한 아들이나 확인도 안 하고 매물로 등록한 그쪽들이나 매한가지네요. 나는 한 번도 집을 판다고 한 적이 없으니 지금 당장 매물 철회하세요. 부동산 직원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를 마치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예, 고객님. 하지만 이미 관심을 보이신 분들이 있어서. 관심이고 뭐고 내가 판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상대는 마지못해 통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드님과.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다시 전화를 넣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통화 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하니 아무래도 중개업자랑 얘기를 하는 것만 같았지요. 그날 아들은 제게 전화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전화하지 않은 채 마음을 일단 가라앉히기로 했습니다만 생각할수록 참으로 괘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무진이는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이미영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 저도 왔어요. 어머님 초밥 좋아하셔서 유명한 맛집에서 초밥 좀 사왔어요. 나는 현관문을 열면서도 이미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웃음기가 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단 한마디로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초밥을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고 아들 내외를 좋지 않은 감정으로 쏘아보았는데 아들은 이미 제 마음을 눈치챈 듯 되려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무진이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따지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아들은 되려 제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집 보러 온 사람을 취소하면 어떡해요? 나는 귀를 의심했고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어이가 없어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자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미 부동산에 다 이야기해놓고 매매도 거의 진행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저희 체면은 뭐가 되나요?
체면? 갑자기 목안이 텁텁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지금 뭐라고 했니? 왜 내 집을 가지고 네 맘대로 하려는 것도 모르고 체면까지 신경을 쓰냐? 집을 팔기로 했으면 그냥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그러셨어요? 무진이는 마치 내가 갑자기 변덕을 부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누가 집을 판다고 해? 내가?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내가 언제 집을 내놓겠다고 했어? 내가 소리를 지르자 무진과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거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구야? 네가 아니야. 이건 내 집이야.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네 멋대로 팔려고 하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화를 내? 무진이 그제야 뒷걸음을 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다 준비해서 모시려고. 웃기고 있네. 나는 탁자 위에 있던 신문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너희가 날 모신다고? 언제?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아버리면서 날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데? 실버타운? 요양원? 어머님, 그게 아니라. 듣기 싫다. 둘 다 나가.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패기 좋게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주춤하며 머뭇거리고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초밥 박스를 며느리한테 안기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2번 말 안 한다. 안 나가면 내가 경찰 불러서 내쫓을 거야. 그제와 무진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야말로 고향 것들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식으로서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함께 사는 게 더 낫다고. 하지만 오늘의 대화를 곱씹을수록 치가 떨렸습니다. 새 집을 팔려는데 너무 성급했고 너무 적극적이었습니다. 마치 계획이라도 세운 듯이. 그러다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동네 아주머니도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부모 집 팔아서 자기들 필요한 곳에 쓰는 경우가 많대. 노인들 모시겠다면서 집 팔게 한 다음에 결국엔 요양원으로 보내버린다더라. 그 말이 불현듯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설마 우리 무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우리 무진이는 안 그래.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정말로 자기들을 위한 일이라면 처음부터 무진이는 제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집을 팔겠다는 계획을 짜고 저에게 통보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상담까지 받아놓고 계약서를 언급하기까지. 그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익숙한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내 삶의 터전이고 나의 역사입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집, 아들을 키운 집,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머물고 싶은 곳. 마음속에서 무진이의 모습과 동네 아주머니의 말이 겹쳐졌습니다. 결국엔 요양원으로 보내버린다더라. 그게 무진이와 며느리의 계획이라면 그동안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라는 말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이 말이 혹시 어머니, 우리한테 맡기세요. 우린 다 정해놨어요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아들에게는 한참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껄끄러울 때는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나중에 좋은 마음으로 얼굴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아무리 괘씸하고 미워도 내 뱃속에 나온 나와 천륜인 사이니까 말이죠. 그러다 좀 잊혀질만 할 때쯤 아들에게 기가 막히게도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어요. 좋은데 알아놨어요. 무진의 목소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만 아직도 그 일이 충격적이었던 듯 저는 주저했습니다. 시간이 아들과 제게 다르게 적용되었던 건지 저는 아직 잊혀지지 않았고 당장 거절하고 싶었지만 무진의 말투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한층 더 다정하고 신경 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연락 간만에 드려서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빴어요. 어머니께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노여움 푸세요. 노여움을 풀라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쥔 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무진이와 주고받았던 대화들, 그리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까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화해라도 하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이 연락 왔으니 꼭 감정을 억누르고 거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아들과 멀어질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진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겠다. 무진아, 어디로 가면 되니? 제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가다듬었고 아들의 안도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은 정말 단순히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이 밥 한 끼 속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불안한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무진이가 데려간 곳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홀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직원들은 정중한 인사로 우리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반짝이는 와인잔과 정갈한 수저가 놓여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진은 모처럼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갈비찜이 유명해요. 몸에도 좋고요. 갈비찜이 다 같은 갈비찜이지 뭐. 저는 어색해서 그리 말했지만 아들은 빙그레 웃으며 메뉴판도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문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정리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예전에 맥주 좀 마셨지요? 와인도 좀 마셔보세요. 가끔은 이런 기분 전환도 필요하잖아요. 무진은 살뜰하게 제 접시에 반찬을 놓아주었고 그때 멀리서 며느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워도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옷을 걸어놓으며 밥을 더 시켰는데 어느 때보다 사근거리며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저 요새 직장 동료한테 추천받은 곳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니 괜찮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한번 마사지라도 받아보세요.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저는 가만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다정하게 음식을 챙기고 며느리는 살갑게 안부를 묻고 평소 같았으면 기특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그들의 속을 알아버린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삐뚤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착한 자식들 노릇하겠다고 라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무뚝뚝하게 거리를 두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살갑게 굴다니. 저를 위한 척하는 말들도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의심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저를 들고 음식을 먹으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진은 평소처럼 무심한 듯 하면서도 어디선가 준비라도 해온 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꺼낼지 이미 정해놓은 사람처럼. 어머니, 사실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무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고 저는 고기를 의미 없이 씹으며 속으로 이제 본론이 나오겠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물론 사업자금도 사업자금이지만 저희는 그저 어머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집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저희가 너무 서둘렀어요. 무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속으론 그래, 이제 와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렇게까지 하고서? 하지만 저는 연륜이 있었던 사람답게
가만히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대신 집에 오래된 가구나 가전제품들은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최신 제품들도 좋고 공간도 더 넓어지잖아요. 정말로 아들이 오래된 가구나 가전제품을 정리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가구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가전은 10년도 채 안 된 너무나도 멀쩡한 것이기도 했고, 이건 역시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라 호의를 좋게만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팔자고 강하게 밀어붙이던 태도를 살짝 바꿔 조금씩 양보하는 척하면서 서서히 변화를 만들려는 속셈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가구와 가전부터 정리하자고 합니다. 가구와 가전을 바꾸고 나면 다음은 깨끗한 가전 가구가 안 어울리니 인테리어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집이 낡았다, 관리하기 어렵다는 말로 다시 집을 팔자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표한 바는 끝까지 성취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의지가 강하고 똑똑하다고 남편과 함께 칭찬했지만 지금으로선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저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결국 목적은 하나구나 싶었고,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보자꾸나. 네 어머니, 고기 식겠어요. 얼른 드세요. 무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와 눈짓으로 뭔가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화장실을 가겠다고 나섰고, 아들과 며느리의 분위기를 보니 왠지 모를 불안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간만에 카페까지 가서 아들과 며느리와 의미 없는 대화를 한 후 늦게나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허전한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닌 줄 알았죠. 하지만 처음에는 정확히 무엇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끼던 찻장이 사라지고 익숙했던 소파도 없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 손때 묻은 그 가구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설마. 서둘러 수납장을 열어보았지만 오래된 밥솥과 정든 냄비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던 냄비 손잡이를 다시는 쥘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무진이가? 이건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치운 것입니다. 순간 무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오래된 가구나 가전제품들은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설마 이렇게나 빨리? 얼마나 행동력이 빠른지. 아들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터라 식사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집 물건들을 다 버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니겠지. 하지만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고이 간직했던 낡은 오디오와 손때 묻은 책장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원래 있던 자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죠. 그 순간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저는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진이 너 내 물건들 다 어디 갔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콕 쥔 채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무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냥 낡고 쓸모없는 것들 치운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좋다 했잖아요. 쓸모없는 것들? 그렇다고 누가 버리라고 했어?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 언제 바꾸겠다고 했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된 물건들이잖아요. 이사 갈 때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해서 돈 주고 버렸고 큰돈 들여서 새 걸로 다 다시 사드릴게요. 이제 그만 물건의 애착을 버리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힘없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생각하겠다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게 꼬투리가 될 줄 몰랐습니다. 끝까지 안 된다고 했어야 했었던 건데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거실, 주방, 안방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건 내가 살아온 세월이 깃든 물건들이야. 어서 내 물건 가져오거라. 어서. 내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이미 전화기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세상에 부창부설하더니만 다른 이도 아니고 아들 내외가 내 속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 오래된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책장의 낡은 종이 냄새,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지는 그것들을 낡고 쓸모없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낡고 쓸모없는 것. 그러면 나는 그렇게 세월을 머금은 내 물건들이 쓸모없다면 그 물건들과 함께 살아온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하다, 억울하다, 그리고 외롭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진이에게는 내 기억도 내 삶도 내 추억도 그저 정리할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손끝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샜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고 저는 어설프게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운 것 같다. 네 말이 맞더라. 낡은 건 버려야지. 그렇게 문자를 보내었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진이 순간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문자를 보고 무진의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거죠? 저는 일부러 한층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밤새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희랑 합가하면 더 좋을 것 같구나. 어차피 합가할 거 새 물건으로 쓰면 서로 좋지 않겠니? 무진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요즘은 부모님이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어머니도 불편한 거 없으실 거고요. 그래, 무진아. 나도 네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나도 부동산에 연락해서 빨리 매매될 수 있도록 하마. 무진은 제 말을 듣고 목소리에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진이가 기뻐했던 건 걱정되었던 저와 같이 사는 것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제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에 보태 쓴다는 사실이 더 기뻤던 것일까요? 아무튼 무진의 목소리는 이제 다 만사 해결되었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집사람도 기뻐할 거예요. 무진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애쓰던 그 조심스러움도 긴장감도 사라진 채 이제는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집이 팔리면 돈도 너한테 줄 테니 너희가 잘 써라. 눈치가 있었던 건지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 뒤에 들려오는 것은 기쁨을 감추려는 무진이의 들뜬 목소리. 어머니, 그런 말씀까지.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했었던 것이었어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니네가? 이제야 어머니가 집을 팔겠다고 했고 거기에 더해 집값까지 넘겨준다고 하니 무진으로서는 완벽한 계획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팔면 거액의 돈이 생길 것이고 저는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합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이겠죠. 저는 일단 무진의 행동을 예의주시한 후 며칠 뒤 저는 집 매매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무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무진과 며느리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휘둥그레 뜨며 감탄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식기, 부드럽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요. 무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화사한 미소를 띠며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날 잘 챙겨주니까 나도 한번 제대로 보답해야지.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뜻대로 다 해주실 마음이 됐나 보다. 그들의 얼굴에는 거의 승리감에 가까운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와인을 천천히 한 잔 따르며 자연스럽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 집 정리하는 동안 나는 네 집에서 지내면 되겠지? 뜻밖의 무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건 계획이 없는 것이었나?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왕 합가하기로 했으니 먼저 가서 적응하려고 너희 집이랑도 친해질 겸 어떠냐, 미영아.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듯 했지만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좋죠. 이제 우리랑 함께 사실 텐데 언제면 어떤가요? 빠를수록 좋지요. 저는 식사를 마치며 아들 내외에 엇갈리는 복잡한 얼굴을 보았고 다음날 바로 합가에 돌입하기로 하며 아들네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낡았던 우리 집하고는 달라 확실히 정감은 없지만 쾌적하고 깔끔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아침부터 초인종을 눌러서 첫날부터 환한 얼굴로 며느리를 보았고 며느리와 아들은 잠에서 덜 깬 듯 비몽사몽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희 출근해야 하는데 저녁에 오시지. 이제 정말 한 가족인데 뭘 그리 따지냐? 어디 우리 며느리 살림 솜씨부터 좀 보자. 우리 때는 시집 오면 다 집안일부터 배우는 거였지.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했고 저는 며느리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아직 손주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주방이며 방마다 꼴이 엉망으로 이리저리 마구 난잡스럽게 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어쩔 줄 모르며 부랴부랴 치우기 바빴지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인 아들을 깨웠고 아들도 비몽사몽으로 일어나서 저를 보며 놀란 듯 바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을 보았고 부엌꼴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집안 정리를 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내가 왜 공짜로 아들네 집을 건드리며 원성까지 사겠습니까? 며느리들 자기 살림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데 가만히 잠자코 있다가 아들 며느리 퇴근할 때쯤 와서 이리저리 집안 청소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안을 자고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바깥일도 잘 되는 법이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누구든 다 치우고 살아야 되는 거야. 냉장고는 이게 다 뭐냐? 냄새나고 배달음식 넣은 거 다 썩어가고 오늘 하나하나 다 치우는 법 알려줄 테니 얼른 서둘러서 해라. 퇴근해서 기진맥진 들어온 아들 내외는 제 말에 별 수 없이 움직이며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집안은 점점 깨끗해지는 듯 했지만 묵은 때가 한가득이라 쉬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새벽 1시가 돼서도 청소를 다 못 끝내서 부랴부랴 출근 때문에 잠이 들었고 저는 합가한 둘째 날 새벽 5시에 거실에서 일부러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게 해서 잠을 깨웠습니다. 저는 대청소라도 하듯 걸레를 쥐어짜고 의자를 옮기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을 꽝꽝 두들겼지요. 얼른들 일어나라. 어제 못한 청소도 마저 해야지. 그리고 아침엔 일찍 일어나야 하루가 길지 않겠냐. 며느리가 깨든 말든 나는 더 크게 중얼거리며 청소를 슬렁슬렁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지만 그대로 버티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음과 내 목소리에 결국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님, 저 나오긴 나왔는데 설마 매일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긴 왜 아니야? 너 집안일이 왜 힘들다고들 하는 줄 아냐? 맨날 부지런히 치워도 티도 안 나기 때문이야. 아들이고 며느리고 나는 차별 두지 않는다. 무조건 깨끗한 집안을 유지해야 돼. 나랑 같이 살려면 그래야 돼. 아니면 나는 같이 못 산다.
어머님, 근데 제가 전업주부가 아니잖아요. 회사 일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집안일에만 매달려요? 내가 언제 너 혼자 하라고 했냐? 남편 뒀다 뭐하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하면 금방 끝나지 않겠냐? 저는 항상 깨끗한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 했었고 실제로도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부터 하는 게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단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차마 뭐라 할 수 없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 5시의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나오면 저는 일부러 한숨을 푹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 체력도 약하고 늦잠 자면 하루 다 가는 건데. 대놓고 하는 말이었지만 며느리는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청소를 했지만 계속 나오는 하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리면서 아들에게만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 반찬 좋아했는데 맞지? 무지는 어색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릴 때 자주 해주셨죠. 그러면서도 옆에서 조용히 수저를 들고 있는 며느리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했습니다. 그래, 내가 해주는 거랑 똑같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릴 때 먹던 맛은 잊히질 않지. 그때 마침 며느리가 직접 만든 반찬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넣고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은근한 미소를 띠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맛이 어떠냐? 예전 내 아들 해주던 그 맛이 아니야. 너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하나 보다?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살짝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해서 먹어요. 하지만 저는 그 대답에도 별 반응 없이 다시 조용히 아들에게만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무지는 괜히 눈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소파에 앉으려 하자 저는 타이밍 좋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맞다. 내일 김장해야겠다. 우리 때는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했는데 말이야. 이젠 세월이 달라져서 시애미가 먼저 말해야 하는구나. 며느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근데 요새 사는 김치도 맛있어요. 제가 사 먹는 데 있는데 친정에서도 좋아하셔서 자주 보내드렸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김장은 정성이야.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지. 나는 이제부터 사는 김치 안 먹으련다. 제대로 김장해서 먹으려고. 이제부턴 너랑 같이 해서 힘이 좀 덜 들겠구나. 저는 능숙하게 말을 던지고는 슬쩍 며느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잔뜩 굳어져 인상을 찌푸렸고 더 이상 표정 관리도 되질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휘파람을 불며 며느리를 건드렸지요.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면 피하려고 하니 김장 같은 것도 제대로 해낼지 모르겠다. 내가 잘 알려줄 테니까 잘 배워놓거라. 그렇게 말을 던지고 돌아서려는데 주방 한쪽에 놓인 낯선 가전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어제만 해도 없었는데 그새 새로 들여온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뭐 새로 들여놨니? 아, 어머님, 이번에 새로 나온 오븐형 전자레인지예요. 사용하기 편하다고 해서 하나 샀어요. 저는 가전제품을 한번 쓱 훑어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돈을 이렇게 쓰면 어쩌니? 네가 아무리 돈 번다고 하지만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되지. 이제부터 내가 돈 관리할 테니 월급 통장 다 내놓거라. 가계부 쓰는 법부터 차근차근히 알려주마. 네? 아, 아니에요. 저희는 월급 각자 관리하기로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어른이 계신데 각박하게 한 입을 쓰는 부부가 돼서 각자 재산 관리하는 게 말이나 되냐? 앞으로 둘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제대로 돈 관리하는 법 알려주마. 하지만 어머님, 손주가 없기에 정말 다행이지.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나한테 차근차근 배운 뒤 손주부터 얼른 가져라. 너 계속 애 미루는 거 가뜩이나 심란했는데 잘 됐구나 싶다. 올해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애 갖고 안 되면 병원이라도 가서 해결을 봐라. 네 나이도 생각해야지. 며느리는 점점 숨이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얼굴이 굳어지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제게 한마디 했죠. 어머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아무리 합가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건 선을 넘는 일이에요.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아이고, 난 그냥 우리 때 얘기한 건데 그렇게 예민할 것까지야? 내가 원래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법인데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 합가한 김에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잘못됐냐? 나는 그냥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속으로는 네가 먼저 터뜨릴 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마침 아들이 들어왔죠.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왜? 또 엄마한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며느리를 향한 아들의 말이 떨어지자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지.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모르겠다. 그냥 우리 때는 어땠는지 얘기한 것뿐인데 저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간섭하고 참견했습니다. 처음엔 애써 참던 며느리도 점점 숨이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여보, 우리 그냥 어머님 원래대로 사시던 대로 지내시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건 무리 같아. 생활 방식도 전혀 다르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친정 부모님하고도 살기 어려운데 시어머니는 더 힘드시지.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난감하게 굳어있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올 것이 왔네. 며느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며느리가 강력하게 나오니 아들 무진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들에게 한두 번 얘기한 폼이 아니었고 이제 제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는 며느리를 보고 아들도 난감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빙긋이 웃으며 가장 의외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무진과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려놓고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벌써 포기하나? 예전엔 며느리가 시집 오면 몇십 년은 같이 살았는데 말이야. 고작 한 달도 안 돼서 지쳤니? 며느리는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한 채 답답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아들에게 제발 대신 말 좀 해줘 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와이프가 어머니랑 사는 게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가까운 데 사니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합가할 땐 언제고 지금 나더러 나가라는 거냐? 집 그대로 있어요, 어머니. 그때 매수자 놓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보러 온 사람 없었어요. 어머니가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에다가는 어머니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어머니가 다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내 가구랑 가전은 어떡할 거냐? 그것도 다시 들여놨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흔적도 있고 저도 쉽게 정리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집 팔리면 뺄 생각이었어요. 그래? 그거 참 잘 되었구나. 저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음미하며 속으로 피식 웃었고 무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애초에 우리랑 함께 사는 거 원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어락 기가 막히게 안전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엄마 혼자 사셔도 하나도 안 위험할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119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들보다 더 효자잖아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고 겉으로는 꾹 참느라 아주 혼이 났습니다. 결국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거지?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더 마신 후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저는 천천히 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무진과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 못 받게 돼서 실망하지 말거라.
다 너희들 줄 때 되면 줄게. 너희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엄마 재산 탐내지 말고 다 때가 되면 너희한테 갈 테니까 욕심내지 말어.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알아듣는구나. 제 말뜻을 완전히 이해한 순간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때가 되면 준다는 말은 결국 지금은 아니라는 뜻. 이제야 그녀도 알게 된 것입니다. 쉽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아직 멀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들 부진도 예매한 얼굴을 하더니 괜히 기침을 한번 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짐을 싸서 나오는 날 며느리는 너무나 밝은 얼굴로 나를 대했습니다. 그래, 나와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겠지. 그동안 참던 속이 후련해진 듯한 표정이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예의를 차리려 애쓰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끔씩 거리 두고 배워요. 정말 그게 고부간에 가장 잘 지내는 방법 같네요.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우프게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니?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가 더 한 수 위였는지. 며느리는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들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혼자가 되었지만 그건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얼른 편안한 내 집에 가서 오랜만에 끝순이 만나 이런저런 얘기하며 운동도 하고 해야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입니다. 제 나이대 분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동네 한번 쭉 걷고 오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지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